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배꼽 하나로 사랑과 재물을 얻은 과부. 옛날 옛적 한양의 작은 주막에 미순이라는 이름의 과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 이름은 아름답고 순하게 자라라는 뜻을 담아 지어졌지요. 어린 미순이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혼인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신랑은 돌림병에 걸려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시부모는 끝까지 그녀에게 연려문을 세우라고 고집을 부렸지요. 아직 어린 미순이는 서방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에 연려가 되라는 주변의 요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미순이는 시부모의 집을 떠나야 했고 부모님은 연려문을 세우라는 압박을 견디다 못해 마음 아파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1년 전에 부모님마저 세상을 등지셨고 미순이는 집에서 물려준 작은 초가집을 주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 할머니 손맛을 기억하고 있었던 미순이는 제법 음식 솜씨가 좋았습니다. 주막이 잘 나간 건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순이를 보겠다는 남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음식 솜씨도 좋았지만 생김새가 얌전하고 예쁘장하였지요. 그러니 미순이 얼굴 한번 보겠다는 남자들이 많아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는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답니다. 서방님이 돌림병으로 보름 만에 세상을 떠나고 연려문을 세우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미순이에게 혼담을 넣는 남자들은 많았습니다. 양반가부터 시작해서 양갑집까지 아주 다양한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순이는 단칼에 거절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멀끔한 나그네 한 명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과거 급제를 위해 먼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머리를 식힐 겸 한양에 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 눈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이 국밥과 막걸리 앞이 아니라 모두 주모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멀리서 의아하게 쳐다봤던 나그네는 주막에 도착해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미순이에게 홀딱 반했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어여쁜 여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그동안 공부만 해서 그런가 여인을 처음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 것일까? 나그네는 국밥을 내오는 미순이를 보니 더 가슴이 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미순이의 온기가 전달되는 것 같았지요. 나그네는 그날부터 미순이 생각에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나그네는 결국 미순이를 찾아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혼담을 넣으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손님들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여간해서는 미순이가 남자들의 고백조차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름 어릴 때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아무래도 고백하기 전에 계획을 짜야겠구먼. 나그네는 다시 거처로 돌아와 어떻게 하면 미순이와 혼인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예전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혼인하고 싶은 여인이 생기면 점쟁이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만난 것도 다 점쟁이 덕분이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먼저 주막에 자주 놀러오는 아이들부터 찾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푼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주모하고 많이 친하지? 주모, 몸에 뭐가 있는지 알려주면 돈을 더 주마. 흉터든 점이든 다 좋으니까 무엇이든 알려다오. 그러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미순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이튿날 아이들은 나그네에게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주모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단 말이지? 옳거니 바로 이것이로구나. 나그네는 바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넉넉한 돈을 챙겨주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순이라는 주모를 알 것이요. 그 사람이 찾아오면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말해주고 그 점을 맞히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전해주시오. 이후 나그네는 주막에 자주 들르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사주한 점쟁이가 용하다고 계속 소문을 내는 것이었지요. 귀가 얇은 동네 사람들은 얼마 가지 않아 점쟁이 이야기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합니까? 오늘도 정신없이 국밥과 막걸리를 나르는 미순이도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변에서 혼담을 너무 거절만 한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주모. 그렇게 남자들을 다 단칼에 거절하면 어쩌나. 그러다가 진짜 늙어 죽을 때까지 혼자 살려고. 그러나 그렇게 거절만 하지 말고 남자들을 만나는 바야 나중에 혼인이라도 하지. 자꾸 그러면 소문 안 좋아져서 남자들 발길 뚝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미순이도 마음을 고쳐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받아들일 준비는 안 됐지만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하니 호기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주막은 잠시 쉬고 점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점쟁이는 미순이가 왔다고 하니 얼른 자세부터 바로 하였지요. 나그네가 말했던 그 미순이었으니까요. 그래,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소? 저는 사실 혼인할 생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용하다고 하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점쟁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혼인할 수 있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요. 미순이는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난다니 기대감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점쟁이는 어깨를 으쓱하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순이의 점괘를 보는 연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에게 큰 점이 있구려. 그러자 미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점쟁이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처럼 고개를 이리저리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도 점쟁이가 몸을 훑어보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옳거니 가슴에 큰 점이 있구먼. 그래, 미순이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어찌 그것을 아셨습니까? 미순이는 얼른 양손으로 가슴을 가렸답니다. 점쟁이의 연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더니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측 가슴이구먼. 그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하나 있어. 미순이는 몸을 움찔했습니다. 자신만 해진 점쟁이는 키득거리는 것이었지요. 사기를 치는 점쟁이 치고는 좀 싱거운 남자였답니다. 뭘 그리 놀라나. 점교에 그렇게 나오니 하는 말이요. 그 복점을 소중히 간직하시오.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그 복점을 마치는 사내가 바로 혼담을 넣을 것이요. 그 사내와 혼인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요. 곧 조종에 들어갈 남자이니 반드시 혼인해야 하오. 미순이는 의아했습니다. 가슴에 있는 점을 맞히는 남자와 혼인이라니 그런 남자가 세상 천지에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점쟁이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복채만 챙기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쟁이만의 신비주의를 이용해 더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미순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점쟁이의 그런 신비주의 때문에 더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순이 역시 대단한 사실이라도 알게 된 것처럼 놀란 얼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계획을 세운 나그네는 미순이가 주막에 들어온 것을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계획이 완성됐구나 하고 기뻐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나그네는 계획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막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미순이의 국밥을 먹으려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답니다. 그래, 오히려 잘 됐다. 이참에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혼인 약속을 받아내야지. 나그네는 국밥을 먹고 막걸리 한 잔을 걸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이상한 꿈을 꾸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손님들은 나그네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들 미순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어젯밤 꿈에 바로 저기 있는 주머, 미순낭자가 나타났지 뭐요? 그러자 주막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순이를 흠모하는 남자들은 농담하지 말라 면서 비웃었지만 어르신들과 아낙네들이 금세 나그네 앞으로 모였습니다. 미순이도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손님들은 이제 다들 나그네의 꿈이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겠소. 아무래도 이 꿈은 미순낭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꾼 것이 분명하오. 미순낭자가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기 때문이요. 주막은 웅성거렸습니다. 남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많은 미순에게 비밀이 있다니 말이에요. 주막 손님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그때 나그네와 미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나그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순 낭자의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어. 그러자 주막 손님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순에게 구혼을 했던 남자들은 허무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순이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간 열심히 장사하던 미순이 손님들 앞에서 크게 웃어본 적은 처음이었지요. 이보시오, 나그네 양반, 제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하였소. 날 너무 사랑하여 꿈을 꾸었고 그 꿈에서 제가 우측 가슴에 있는 큰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나그네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 가슴에 점이 없다면 나그네 양반의 말이 모두 거짓이겠구려. 나그네는 서서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순이의 의기양양한 얼굴이 심상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님들 앞에서 보여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여기 계신 안악들에게 보여드리겠소. 방으로 바로 들어가시지요. 그러자 안악들은 망설이지 않고 미순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안악네들은 숨을 죽이고 미순이에게 점이 있는지 보았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의 우측 가슴에는 큰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그네에게 돈을 받은 아이들은 미순이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몰래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미순이는 아이들이 워낙 장난을 잘 치니 그러려니 하였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도망가다가 엽전을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그간 아이들을 많이 봤지만 엽전을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었지요. 미순이는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너희들이 돈을 준 사람이 누군지 말하라. 이실 짓고 하면 장사하고 남은 떡하고 고기를 일주일 동안 계속 주겠다. 그러자 순수한 아이들은 바로 나그네가 시켰다고 일러 바쳤습니다. 미순이는 화가 났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떡하고
고기를 준다고 하고 우측 가슴에 큰 점이 있다고 거짓을 전하라는 것이었지요. 나그네가 감쪽같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점쟁이가 용하다는 헛소문도 미순이에게는 다 혼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순이가 점쟁이 앞에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연기가 많이 서툴더이다. 차라리 광대에게 시키시지. 그러셨습니까? 광대라면 그래도 연기는 맛깔게 하였을 텐데 나그네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주막 손님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결국 나그네는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주행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순이의 인기는 더 높아졌습니다. 수작을 부리는 나그네를 보기 좋게 혼내줬다고 소문이 난 것이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주막은 오늘도 국밥과 막걸리를 먹는 손님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미순이가 한참 음식을 나르고 있는데 주막 입구에서 웬사애가 서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 차림으로 보였지요. 산내는 주막이 한가해질 때까지 계속 입구에 서성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주막 입구를 그리 막고 계시오? 그러자 사내가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만돌이라고 합니다.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저런 어쩌다 그러셨소? 너무 배고파서 바가지로 쌀을 좀 떴다고 내쫓지 뭡니까? 삼시 새끼도 챙겨주지 않으니 별 수가 없었지요. 미순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미순이도 만돌이처럼 갈 곳이 없어 주막 근처에서 서성거린 적이 있었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잘 나가는 주막을 운영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으면 여기서 지내시겠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할까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자 만돌이는 만면에 미소를 띠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평생 열심히 일하겠소. 그리하여 만돌이는 미순이 주막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비록 머슴이었지만 미순이와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주변에서 부러움을 샀지요. 양가집 남자들은 차라리 머슴이 될까 하고 농담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정말 만돌이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머슴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지요. 그것이 다 미순이가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철마다 옷을 해주고 주막에 일이 생기면 불러서 의논까지 하였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만돌이가 복을 타고 났다고 말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미순이가 그렇게 잘해주니 만돌이 마음에 흑심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미순이를 슬쩍 훔쳐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미순이를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 것이야. 어떻게든 기필코 내 여자로 만들 것이야. 하지만 미순이는 그때까지도 남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순이에게 혼담을 넣는 남자들이 많았지만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지요. 만돌이도 단순히 고백만으로 미순이와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계획을 짜야겠구먼. 이대로 평생 미순이 밑에서 머슴으로 살 수는 없지. 그날부터 만돌이는 미순이와 은밀한 관계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가 철마다 준 옷을 자랑하면서 말이지요. 미순이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만돌이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만돌이는 그동안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뒤에 허풍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미순이와 따로 만난다. 거짓말이었지요. 만돌이는 간밤에 일부러 미순이 방에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주막일로 의논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마치 미순이와 정이라도 나누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를 잘 아는 손님들은 그럴 리가 없다 고 했지만 만돌이에게 잘해주는 미순이가 점점 수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만돌이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 이유가 따로 있었지요. 미순이와 정을 나누는 사이라는 말을 쉽게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신압으로 만돌이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계속 만돌이에게 잘해주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만돌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이상하다 싶어 큰 소리로 만돌이를 불렀습니다. 만돌이가 어디로 간 거지? 이제 장사 시작해야 하는데. 미순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장사 준비를 하려는 그때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나리들께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보시오. 주모와 함께 관에 가야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를 관으로 데려가신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주모를 형조에 고소한 사람이 있어. 미순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포졸나리들께서 잘못 아셨을 겁니다. 전 여기서 계속 열심히 장사만 했습니다. 죄를 지을 이유가 없지요. 누가 절 고소했다는 겁니까? 만돌이라고 주모 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사내 말이오. 그 사내가 주모를 고소했소. 미순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습니다. 만돌이는 저하고 벌써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어제까지도 머슴으로 여기서 일했고 장사일로 의논까지 했는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뭔가 잘못 알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야 같이 가보면 되지 않겠어? 어서 갈 채비를 하시오. 미순이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자신을 관으로 데려가는 것도 황당한데 2년 동안 같이 열심히 일한 만돌이가 고소를 했다니 미순이는 바빠서 주모 차림 그대로 포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포도대장이 근엄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 옆엔 미순이와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머슴 만돌이가 있었습니다. 만돌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포졸들은 미순이가 말을 걸지 못하도록 제지했습니다. 미순이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이 생경하였답니다. 만돌아, 설마 진짜 네가 날 고소한 거니? 대체 왜? 그러자 포도대장이 굳게 다문입을 열었습니다. 만돌이, 자네가 아까 말한 대로 그대로 말해보게. 그러니까 자네와 주모가 정을 통한 사이라는 말이지? 그러다 갑자기 주모가 자네를 버리려고 한다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포도대장 나리. 저와 주모는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를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돌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미순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만돌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너하고 내가 정을 통하는 사이라니. 그러자 옆에 있던 포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돌이의 고소 내용이 사실인지 우리들이 조사해 보았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주모와 만돌이가 은밀한 관계라고 떠들어대더군. 미순이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만돌이의 고소도 어이가 없는데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소문이 났다니 미순이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지요. 포도대장 날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만돌이와 은밀한 관계라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지금 소문만으로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아니시겠지요? 돌부처처럼 단단했던 포도대장은 그제야 표정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는 주모를
억울한 여인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만돌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네. 이게 다 주모가 해준 옷들과 귀중품이라고 하던데 포졸들이 가져온 옷들은 모두 철마다 미순이가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미순이는 그 호의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중품은 대체 무엇일까요? 포도대장이 말하는 귀중품은 바로 향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의아했습니다. 만돌이에게 향을 준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향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미순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순이의 머리카락 한 올을 묶은 꾸러미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머리카락이 주모와 만돌리의 은밀한 정표라고 이해했네. 이 옷들과 향을 주모가 해준 것이 맞는가? 미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옷들은 해준 것이 맞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미순이의 그런 태도가 의심스러웠지요. 옷들은 제가 해준 것이 맞지만 향과 머리카락은 아닙니다. 미순이는 강하게 부정하려다 뒤통수가 어해졌습니다. 향이야. 만돌리가 시장에서 사면 그만이지만 머리카락은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되돌아보니 미순이가 비녀를 머리에 꽂거나 댕기를 할 때 만돌이가 장난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비녀를 대신 꽂아준다면서 머리를 헝크어 놓고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만돌리가 미순이의 머리카락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한 가닥씩 머리카락을 가져가면서 이런 계략을 짠 만돌이에게 소름이 끼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대장은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옷들을 해주면서 향과 머리카락까지 선물한 것이 이치에 맞아 보이니까요. 포도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모가 이리 부정을 하니 좀 더 두고 봐야겠구먼. 하지만 주모가 해준 옷들은 사실로 인정하였으니 우리들 입장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네. 오늘은 일단 이대로 돌아가시고요.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보겠네. 미순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왔지만 장사를 할 기분이 아니었지요. 그보다는 만돌리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이는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장사도 하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기어이 터질 것이 터졌구나 하고 탄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미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주목이시오. 미순이는 초췌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기운이 다 없었지요. 리신지. 미순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점쟁이를 사주해서 혼인을 하려고 했던 그 나그네였습니다. 여기 어쩐 일이시오? 당장 사람들을 부르겠소. 그러자 나그네가 황급히 미순이의 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주모한테 수작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요. 전할 말이 있어서 왔소이다. 그대가 나한테 전할 말이 뭐가 있다고 찾아온 것이요? 당장 돌아가시오. 미순이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나그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발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들었소. 머음으로 일란 만돌이라고 하였지. 미순이는 놀랐습니다. 2년 전에 주행을 쳤던 나그네가 이런 일을 어찌 알고 있었을까요? 그대가 그 일을 어찌 안단 말입니까? 나그네는 그제 안심했습니다. 실은 주모 앞에서 그렇게 혼인한 이후에 정신을 바짝 차렸소이다. 그 이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한 달 전에 과거에 급제하였어. 그래서 저한테 자랑하러 오신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소. 저는 주모하고 혼인할 마음이 이제 없어. 그렇게 망신을 당했는데 무슨 염치로 또 혼담을 넣겠어. 과거에 급제하고 조정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주모의 이야기를 들었어. 머스에게 고소를 당한 주모가 있다면서 그쪽에서도
말이 좀 많았지.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았소. 미순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체 이 나그네는 미순이를 왜 찾아온 것일까요? 주모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요. 만돌이 그 녀석이 고소한 내용을 보니 왜 그랬는지 바로 알겠더군. 미순이는 그제야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만돌이가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시대 법에 따르면 양가집 여자가 사관을 하면 남녀를 모두 벌을 주기로 되어 있어. 그래야 저도 알지. 그러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만돌이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저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오. 남녀 모두 벌을 준 이후에 여자는 노비가 된단 말이요. 여자가 노비가 돼서 정을 통한 남자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주모가 만돌리의 노비가 된단 말이요. 미순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만돌리가 왜 무리하게 고소를 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만돌이가 조선시대의 법을 이용하여 2년 동안 철저하게 계략을 짠 것이었습니다. 만돌이 그놈도 주모에게 흑심을 품은 것이요. 주모가 철마다 옷을 해주니 그 점을 악용한 것이지요. 향과 머리카락을, 나그네는 무릎을 탁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놈 머음이라고 하더니 보통 내기가 아니여.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은 계략이었소. 완전한 거짓과 진실보다 거짓과 진실을 섞은 말이 더 진짜처럼 다가오는 법이지요. 사람들을 속이기에는 딱 좋다 이 말이요. 미순이는 허탈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 그놈 이름은 만돌리가 아니었어. 그놈의 진짜 이름은 윤재였어. 양반 최관의 아들이었단 말이요. 구일미를 횡령하고 몰락한 양반이었지. 최관은 벌을 받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오. 아비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잘하지만 조선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소. 미순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만돌이가 한 행동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결국 미순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미순이는 결심하였습니다. 만돌리 그놈의 정체를 알았으니 이제 벌을 내릴 차례지요. 어쩌실 생각이요? 미순이가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순이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순이는 바로 포도대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주모가 먼저 이렇게 찾아오다니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 포도대장 날이 조용히들의 말씀이 있으니 다들 물러나라고 하시지요. 포도대장은 의아했지만 미순이 뜻대로 다른 포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포도대장 날이 만약에 만돌이가 저와 은밀한 관계였다면 제 몸에 있는 예민한 부위까지 모두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모 말이 옳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요? 저는 어릴 적에 집에 불이 나서 화상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랫배에 있지요. 손바닥만한 상처가 있습니다. 만돌리에게 이 상처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은밀한 관계가 맞다면 알 것이고 모른다면 만돌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참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어. 얼른 만돌이를 불러서 물어보겠소. 얼마 가지 않아 만돌리가 나타났습니다. 포도대장은 바로 상처에 대해 물었지요. 자네가 주모와 정을 통하는 사이라면 주모 몸에 있는 은밀한 부위까지도 잘 알고 있을 터. 혹시 알고 있는가? 만돌이는 고개를 갸우했지만
여전히 얼굴에는 여유가 보였습니다. 옆에 있는 미순이는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지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포도대장은 미순이의 눈치를 봅니다. 상처에 대해 물어도 되는지 의중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주모에게는 상처가 있다고 하던데 어느 부위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가? 그러자 만돌이가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탁 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어릴 적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아랫배에 손바닥만 한 상처가 있지요. 저와 정을 통할 때 그것을 쓰다듬으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포도대장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만돌이 말대로 주모와 은밀한 관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니까요. 이렇게 만돌이의 승리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미순이가 소리를 내며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제 저의 무고함이 드러났습니다. 포도대장 날이. 미순이의 무고함이 드러났다니 자신만만하던 만돌이가 갑자기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만돌이가 포졸들을 매수해 엿들었을 것 같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순이가 앞으로 나오더니 아랫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미순이의 아랫배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매끈하고 하얀 맨살만 있었지요. 미순이의 귀여운 배꼽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포도대장은 헛기침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모 아랫배에 상처가 없다는 것은 알았으니 이제 그만 옷은 내리시오. 미순이 말대로 만돌이는 포졸들을 이미 매수한 상태였습니다. 미순이와 포도대장의 대화를 엿듣고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이었지요. 미순이가 아랫배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미리 엿듣고 대비를 한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아랫배에 있는 상처로 내 거짓을 증명해 보이시겠다? 나를 아주 바보로 아는구먼. 하지만 미순이도 만돌이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돌이가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방심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포졸들을 매수했을 상황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대장은 바로 만돌이를 포박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으로 나가 추다를 했더니 매수당한 포졸들을 줄줄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돌이와 매수당한 포졸들까지 모두 관가에 끌려갔습니다. 포도대장은 미순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모에게 정말 송구하고 감사하오. 저런 작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니 주모가 아니었다면 저런 놈들과 언제까지 일을 했을지 생각만 하면 아주 끔찍하구려. 포도대장 나리께서 마지막까지 신중하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저희 무고함을 증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순이는 주막으로 돌아왔지만 참 씁쓸했습니다. 2년 동안 함께 일했던 머슴에게 배신을 당했으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막으로 생각지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바로 포도대장이었지요. 포도대장 나리께서 어인 일이십니까? 설마 저번 일이 끝나지 않은 겁니까? 그런데 포도대장이 이상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물들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만돌이 일은 잘 해결되었소. 다만 갑자기 국밥과 막걸리가 생각이 나서 찾아왔소. 포도대장은 그날 이후로도 주막에 자주 들렀습니다. 미순이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지요. 포도대장은 국밥과 막걸리를 먹는다는 핑계로 미순이를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포도대장이 슬쩍 보는 것을 눈치채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돌부처럼 단단한 사내인 줄 알았더니 의외로 수줍음이 많구나.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포도대장은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있었지요. 조만간 변방으로 가서 장군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미순이는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포도대장이 변방으로 가면 이제 주막에서 볼 일은 없으니까요. 미순이는 순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자신도 포도대장처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날 밤 포도대장이 주막에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없어서 주막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포도대장 나리께서 이 늦은 밤에 어인일이십니까? 포도대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사내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소. 하지만 변방으로 떠나기 전에 꼭 이 말을 해야겠소. 주모를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있었소. 그래서 계속 주막을 찾았던 것이요. 포도대장은 주모가 당당히 아랫배를 보여줬을 때부터 사모하고 있었답니다. 그 귀여운 배꼽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지요. 미순이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의 고백을 받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포도대장 나리가 떠난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모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포도대장은 기쁜 나머지 주모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순이는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혼인을 하고 처음으로 남자의 품에 안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어린 나이라서 사랑이라는 것도 잘 몰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간절함, 그리움, 그리고 희망. 미순이는 드디어 사랑을 통해 희망이라는 것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포도대장의 이름은 이도연, 이제 곧 장군이 될 제목이었지요. 도연과 미순이는 그렇게 얼마 가지 않아 혼인하였답니다. 미순이는 도연을 따라 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은 이미 조정에서 인정을 받고 병조판서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미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아끼고 애정을 쏟았던 주막이었지요. 주막을 팔아야 할까요? 그렇게 미순이가 고민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보시게 주모. 아니지, 이제는 마님이 되셨네. 걱정하지 말고 서방 따라 변방으로 가시게. 이 주막은 우리 아낙들이 도맡아서 잘하고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우리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재료를 쓰는지 아주 상세히 보고 드릴 테니까. 미순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정이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주막을 지켜주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미순이는 마음 편히 도연을 따라 변방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변방에서 도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만간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무서운 소문이었지요. 그러자 도연의 집안에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전쟁을 제대로 막아내야 도연이 병조판서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고민이 많소. 이번 전쟁은 최대한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로 끝나야 하오.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으면 오롯이 나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지만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도연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미순이도 덩달아 근심이 많아졌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는 다시 주막으로 돌아가라는 조언까지 하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이 미순이를 찾아왔습니다. 주막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을 전하러 온 것이었지요. 미순이에게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아이들도 따라왔습니다. 아이고, 너희들 이렇게 험한 곳까지 오면 위험하단다. 하지만 아이들은 미순이가 보고 싶었다면서 떼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변방이라고 하니 더 뛰어놀 곳도 많았지요. 아이들은 얼굴에 바가지를 쓰고는 병정놀이를 하였습니다. 미순이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모처럼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순이 머릿속으로 스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듯 미순이가 갑자기 회심의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날 밤 미순이는 바로 집에 남겨진 재산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곡식 40호, 노비 6명, 소 4마리였습니다. 미순이는 얼른 노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소와 곡식들이다. 이것들을 가져가서 몇 미 떨어진 산골짜기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내고 농토를 만들거라. 노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당장 골짜기로 가서 농사를 지으란 말이다. 그리고 매년 결과를 보고하거라. 1년이 지나고 노비들이 읽어낸 곡식들이 나왔습니다. 미순이는 바로 도연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여기 1년치 곡식들입니다. 이것을 귀천 막론하고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도연이는 이상했지만 미순이 시키는 대로 곡식들을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변방에 장군이 곡식을 준다고 하니 환영할 만한 일이었지요. 미순이는 다시 노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밭이 많이 커졌을 것이야. 밤마다 박을 심어서 가을에는 바가지가 완성되도록 하거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바가지를 많이 모아두거라. 갑자기 바가지를 만들려니 조만간 전쟁이 발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닐까요? 노비들도 미순이가 이상했지만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바가지는 창고를 가득 메울 정도였습니다. 미순이는 바가지가 있는 창고로 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가지에 검정칠을 하거라. 그리고 그 바가지와 같은 모양의 쇠바가지를 만들 거라. 그날 노비들은 바가지에 일일이 검정칠을 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대체 이런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불만이 터져나왔지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려한 대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변방을 드나드는 적군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최대한 협상하려고 했지만 결국 무산된 것이었지요.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적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몰려든 것이었지요. 수적으로 많이 밀리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그때 미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의병을 모집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부인, 의병들은 자발적으로 모여야 하지 않소. 고을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직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잊으셨습니까? 이런 날을 대비해서 귀천을 막론하고 곡식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양가집뿐만 아니라 노비들과 갈 곳이 없는 거지들도 나설 것입니다. 서방님을 위해 칼과 창이 없다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올 것입니다. 믿고 의병을 모집하십시오. 도연은 미순이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의병을 모집했더니 미순이가 말한 대로 양가지뿐만 아니라 노비와 거지들도 모였습니다. 도연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모인 의병이 무려 5,000명이었습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던 노비들이 돌아왔습니다. 검정치를 한 바가지들을 끌고 온 것이었지요. 부인, 이 바가지들은 다 무엇이요? 서방님,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 정말 있다면 이번 전쟁에서 서방님이 해내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도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를 굳게 믿고 있었지요. 의병들은 각자 검정치를 한 바가지를 얼굴에 썼습니다.
그간 전장의 규칙을 지켰던 도연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일이었지만 바가지를 쓴 의병들은 생각보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바가지를 쓰니 노비들과 거지들의 신분도 알아볼 수 없었지요. 바가지를 쓰는 순간 신분의 차별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의병들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격전의 날이 왔습니다. 의병들은 도연을 따라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다들 전쟁의 경험은 없었지만 조선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싸웠지요. 적군들은 검은 바가지를 쓴 의병들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무서운 병사들은 처음 본 것이었지요. 도연은 최대한 의병들이 다치지 않도록 수비에 신경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열심히 싸우던 의병들이 본거지로 돌아가면서 바가지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떨어지는 소리가 꽤 묵직한 것이었습니다. 적군들은 너무나 의아했지요. 적군들 중 하나가 바가지를 들더니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쇠바가지였습니다. 안 그래도 바가지를 쓴 병사들이 무서웠는데 그것이 무거운 쇠로 만든 바가지였다니 적군들은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적군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도연은 의병들과 함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사실 쇠로 만든 바가지는 일부러 의병들이 떨어뜨린 것이었지요. 미순이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검정칠을 한 바가지를 만들었고 같은 모양의 쇠바가지까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미순이는 어쩌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변방까지 놀러온 아이들 덕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바가지를 얼굴에 쓰고 노는 것을 보고 묘수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피해를 입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자 도연은 단번에 병조판서의 제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실 도연의 부모는 미순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혼담을 다 거절하고 데려온 사람이 고작 주모였으니까요. 하지만 미순이의 이번 묘수로 도연의 부모는 한바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여 여쁜 며느라가 라고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도연은 세월이 흘러 병조판서가 되었답니다. 미순이는 병조판서의 부인이 되었지만 고향과도 같은 주막은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주막은 자신이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곳이었고 도연과 만나면서 드디어 사랑의 눈을 뜬 곳이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미순이의 자식들까지 대대로 주막을 지켜냈답니다. 프랑스의 군인 출신 탐험가이자 사회운동가인 자크 쿠스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일 때 미래는 사실 암담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논리적인 것 이상이다. 우리는 인간이며 신념이 있으며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닐까요? 미래가 암담해 보이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 돌파구를 뚫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일 것입니다. 미순이처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자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미순이처럼 무한히 창조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미수는 지혜롭고 용감한 과부로서 삶의 여러 시험과 음모를 지혜와 기지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교활한 구원자의 음모를 간파하고 하인의 계략을 되돌리며 심지어 전쟁 전략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남편에게 영광과 부를 안겨줍니다. 이로써 우리는 지혜와 용기, 관찰력과 창의성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작은 일상 속에서도 배움을 얻고 인내와 신중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희망과 결단력이 끊임없는 자원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삶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혜와 용기, 창의력, 그리고 끈기를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당 하나로 애군을 복으로 바꾼 여인. 당장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양 성복동 권대감댁 촛불이 흔들리는 대청마루에 한 여인이 무릎 꿇고 있었다. 23세 젊은 별당마님 유한설. 아버님, 저는 아무 잘못도 잘못이 없다고요. 내가 이 집에 시집 5, 우리 아들이 스 건강한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 관상가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너에게는 청상살이 있다고. 남편을 해하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흉한 살이라고. 아버님, 제발. 유한설은 새 살배기 아들 한수를 품에 꼭 안으려 했다. 하지만 유모가 아이를 빼앗아 갔다. 엄마, 엄마! 한수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한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이다. 너 같은 청상살 여인이 키울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하인들이 던진 보따리, 그 안에는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지만 품속엔 친정 어머님이 챙겨준 작은 금폐물 주머니를 간직한 채 집에서 쫓겨났다. 유한설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뱃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이날의 억울한 누명이 27년 후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할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한양 성복동 권대감댁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다. 한수야, 아버지가 또 높이 높이 들어올려 주마. 권정호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 한성부 주서를 지내고 있었다. 아내 유한설과의 사랑은 날로 깊어만 갔다. 처방님, 오늘따라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그럼 오늘 파렴대과 함께 칭찬을 들었소. 곧 승진할 것 같다고 하시더군. 행복한 나날이었다. 그런데 한설은 요즘 몸이 이상했다. 달거리가 한 달째 없었다. 입맛도 변했다. 혹시 또 아이를.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님, 서방님께서 돌아오셨는데요. 안채의 하인이 알리자 한설이 대청으로 나서자 정호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처방님, 얼굴이 왜 이리 창백하십니까? 괜찮으세요? 며칠 전부터 조금 몸이 불편했을 뿐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의원들이 번갈아 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었다.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한설은 밤낮 없이 남편을 간병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만 남편 걱정에 자신의 몸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병이 든 지 보름째 되는 밤, 부인, 처방님, 내가 만약. 정호는 간신히 눈을 뜨고 한설의 손을 잡았다. 내가 먼저 가게 되면 한수를 잘 키워주시오. 처방님, 하지만 조심하시오. 어머니께서 부인을 곱게 보지 않으시니.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24, 너무나 젊은 나이에 권정우는 눈을 감았다.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 박씨가 한설을 안채로 불렀다. 며느리야. 예, 어머니. 박씨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아들이 혼인 전에는 그렇게 건강했거늘 너와 혼인한 지 5달 만에 이 허망이 갔느냐? 한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 그게 무슨.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 넷의 건장한 사내가 갑자기 죽는 것은 아내의 살이 세기 때문이라고. 며칠 뒤 시아버지의 오랜 벗이자 이름난 관상가가 찾아왔다. 관상가는 한설의 얼굴을 오래 살펴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 부인은 청상살이 강하옵니다. 청상살이라니요? 남편을 해하는 살기가 있어 함께 사는 남정네는 모두 해를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의 운세마저 기울게 하는 흉한 관상입니다. 순간 대청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지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의 기둥이 더 기울 수는 없다. 한수는 우리 집안의 장손인이 두고 갈 것이고 너는 이 집을 떠나거라. 아버님, 제 아들을 두고 가라 하시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그날 밤 절망에 빠진 한설은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달거리가 2달째였고 입덧 기운이 분명했다. 아이를 가졌구나. 임신 사실을 말하면 시댁에서 이 아이까지 빼앗을 것이 분명했다. 한설은 입을 다물기로 했다. 한양에서 친정 안동까지는 먼 길이었다. 임신한 몸으로 걷기에는 너무도 험난했다. 며칠을 걸어 문경세제에 이르렀을 때 한설의 기력은 바닥나 있었다. 아가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배를 쓰다듬으며 흐느끼던 한설은 안개에 자욱한 고개마루에서 쓰러졌다. 그때 고갯길 아래서 집신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이럴 수가. 25 남짓의 젊은 사내가 달려와 한설의 맥을 짚었다. 부인, 정신을 차리십시오. 홀몸이 아니십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한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찌 아시오? 저는 김유선이라 합니다. 양주목 김자수 태생으로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니는 직관입니다. 유선은 한설을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폈다. 마님, 그 관상가의 말은 큰 오해입니다. 선뜻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달리 볼 수 있는 것이 관상입니다. 유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마님의 관상을 자세히 보니 청상살이 조금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대기 부인의 상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은 마님의 살 때문이 아니라 하늘이 마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뜻입니다. 그럴 리가. 부인, 제가 아는 곳에 매우 특별한 명당이 있습니다. 유선은 한설을 문경의 한 산으로 데려갔다. 보십시오, 마님. 저 산세를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다. 청룡이 백호를 감싸고 주작이 현무를 바라보는 사신사가 완벽한 대명당, 특히 여인의 애군을 완전히 해소하고 후손대대로 귀인이 나올 터입니다. 마님, 그 명당에서 아이를 낳으시면 그 아이는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애군도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 곳입니까? 저는 전국을 돌며 명당을 찾는 직관입니다. 한양 양반들도 저를 찾아 명당을 부탁하지요. 그런 제가 3년 만에 찾은 천하명당을 마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설은 친정 어머니가 준 금부치를 팔아 그 명당터를 샀다. 유선은 직접 집터의 방향과 위치를 정했다. 대문은 정남향으로, 안채는 동남향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명당의 기운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짓는 동안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 어젯밤 꿈에 흰 학 2마리가 이 터에 내려앉더니 춤을 추더라. 공사 시작한 후로 딱 필요할 때만 비가 내리네. 저 터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다. 유선의 도움으로 집을 지은 지 몇 달 후 한설은 해산했다. 다 내 이유입니다. 참파의 외침에 한설은 눈물을 흘렸다. 한결이라 하자. 끊어진 인연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유선은 아기를 보며 감탄했다. 이 아이는 범상치 않은 관상입니다. 이마가 넓고 눈빛이 또렷하며 귀가 크고 코가 반듯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상이 옵니다.
한결은 총명하게 자라났다. 유서는 전국의 양반가들로부터 명당을 찾아 달라는 의뢰를 받아 바쁜 나날을 보냈다. 문경의 김유선 지관은 천하의 명당을 찾는 눈이 있다더라. 유선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문경에 들러 한설과 한결을 보살폈다. 한설은 친정에서 배운 서예와 그림 실력으로 작품을 그렸고 유선이 작품을 보고는 감탄하여 한양에 가져가 팔아주었다. 양반가의 호평을 받으며 큰 금액에 팔렸다. 그들 사이에는 깊은 정이 생겼다. 어느 날 밤 한결이 잠든 후 유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설마님, 저는 18배 혼인했지만 아내가 난산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원통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 20살에 집을 나와 방랑하다 스승을 만나 풍수와 직관일을 배웠습니다. 유선이 한설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정식으로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한결이를 제 친아들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님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설의 얼굴이 붉어졌다.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마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결이에게도 제 부모님께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제가 결이 친아버지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관님, 하지만 진실은 마님, 저에게 한결은 진짜 아들과 다름없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혼례를 앞두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낯선 사내둘이 문경마을에 나타났다. 이 근처에 유한설이라는 여인이 산다고 들었는데 그 여인에게 5살쯤 된 사내아이가 있다던데. 한설과 유선은 긴장했다. 건대감에서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들이 무슨 일로 왔대? 한설마님의 옛 시댁에서 온 사람들이라던데. 지댁 사람들은 한설의 집을 찾아왔다. 별당마님, 오래간만입니다. 건대감 댁의 청직이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감마님과 마님께서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마님께서 건대감을 떠날 때 아이를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지. 한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서 이 아이가 혹시 권씨 집안의 핏줄이 아닌가 싶어. 바로 그때 유선이 나섰다. 무슨 무례한 말씀이요. 유선의 목소리가 대청을 울렸다. 이 아이는 내 친아들이요. 이미 양주목 김씨 가문의 족보에도 올라있소. 하지만 당신네가 한설 마님을 청상살이라 하여 쫓아낸 그 순간부터 이미 당신의 집안과는 남남이 되었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핏줄 타령이요. 유선은 책장에서 족보책을 꺼냈다. 이것이 김씨 가문의 족보책이요. 김결, 제 친아들로 기록되어 있소. 청지기는 당황했다. 하지만 아이의 나이가 내가 한설마님을 처음 만난 것이 6해 전이요. 그때 이미 마님은 홀로 계셨고 우리 사이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소. 유선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이신 양주목 김자숙께서도 이 혼인을 허락하셨소. 김씨 가문은 유서 깊은 양반가요? 그런데 당신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혈통을 의심하는 것이요? 청지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유선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가 전국의 명당을 잡아주는 직관인 것 아시오? 한양의 대감들도 나를 찾소. 그런 내가 혈통도 모르는 아이를 내 아들로 삼을 것 같소? 청지기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한설은 유선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님,
이제 아무도 우리 가족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선과 한설은 문경에서 혼례를 올렸다. 한결은 작은 도포를 입고 아버지 옆에 섰다. 아버지. 한결은 유선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여겼다. 세월이 흘러 한결은 15이 되었다. 문경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는 수재가 되었다. 역시 명당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르구나. 김지관의 예언이 맞아떨어지고 있어. 한결은 18배 소과장원, 22살에 대과에 급제했다. 마님, 한결 도련님이 대과에 급제하셨다고 합니다. 정말이냐? 한설과 유선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특히 한설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첫째 아들, 한수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부인, 걱정 마십시오. 제가 본 관상으로는 한수도 분명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 모두 귀한 상을 타고났을 것입니다. 건대감 댁에서 자라난 수는 조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 있었다. 나에게 왜 어머니 기억이 없을까? 한수는 자신을 키운 늙은 유모에게 자주 물었지만 유모는 입을 다물었다. 도련님,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도 학문의 두각을 나타내어 25세 문과에 급제했다. 사간원으로 일하며 조정의 인정을 받았다. 혼인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한수가 30이 되던 해 늙은 유모가 병들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 도련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모? 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련님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어머님께서 청상살이라는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셨습니다. 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문경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재혼하여 아들과 함께 잘 사신다고. 그럼 그 아들은 아마도 도련님과는 아버지가 다른 배다른 동생일 것입니다. 유모가 세상을 떠난 후 한수는 며칠 동안 고해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니. 그동안 나는 어머니를 한 번도 찾지 않았구나. 죄책감과 그리움이 밀려왔다. 마침내 한수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찾아뵙겠다. 한수는 사관원에 며칠간의 휴가를 내고 문경으로 향했다. 27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어머니를 찾는 길이었다. 가슴은 두근거렸다. 어머니는 나를 기억하실까?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문경에 도착한 한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유한설에 대해 물었다. 유한설 마님이라면 문경, 고을, 현령댁. 맞아, 김지관, 마님 말씀이시오? 저기 기와집에 계시오. 그 댁은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지관님은 명당을 잘 잡기로 유명하고 마님은 글씨와 그림에 능하시며 아드님은 대과에 급제하셨지요. 한수는 기와집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저 안에 어머니가 계시다.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나타났다. 순간 한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27년이 지났지만 가슴 깊이 어렴풋이 남아있던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어머니. 유한설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한수야, 우리 한수구나. 어머니와 아들은 대문 앞에서 끌어안고 울었다. 27년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수야, 정말 우리 수가 맞느냐? 어머니.
한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미안하다. 아닙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설은 한수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마침 유선과 한결도 집에 있었다. 한결은 문경현령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결아, 이 선비가 바로 내가 시댁에 두고 온 아들 한수다. 한결은 놀란 눈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형님 말입니까? 그래, 내가 네 동생이구나.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아버지를 두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배다른 형제였다. 그날 밤 가족들은 대청에 둘러앉아 지난 27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한수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모두 어미 팔자가 기구해서 그렇지. 그때 한결이 말했다. 형님, 어머니께서 늘 형님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형님 이름을 부르시며 우시는 걸 봤어요. 동생, 고맙다.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유선도 한수에게 말했다. 한수야, 너와 한결은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다. 나는 한결의 아버지지만 이제 너도 내 아들이나 다름없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며칠을 함께 지내며 두 형제는 가까워졌다. 한수는 한결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그렇게 잘 모셔줘서 고맙다. 내가 묻다 한 효도를 네가 대신해 준 것 같다. 한결도 대답했다. 형님이야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자랐는데 형님은 어머니 그리움을 혼자 견뎌내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지요. 한수도 유선에게 깊이 절했다.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남편이시니 저에게도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내 큰아들아. 어머니, 제가 사관원 정원을 맡고 있어 한양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한수야. 네, 직분이 중요하니 한양에서 나라를 위해 힘써라. 하지만 틈만 나면 문경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이곳이 제게는 진짜 고향입니다. 한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어머니? 한수는 품에서 두툼한 보자기를 꺼냈다. 제가 일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입니다. 수야, 그럴 필요 없다. 아닙니다. 그동안 효도 못한 제 마음이니 받아주십시오. 한수가 어머니를 찾았다는 소문이 한양에 퍼졌다. 권정원의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더라. 문경에서 재원의 아들까지 낳고 잘 살고 계신다지. 이 소문은 곧 건대감 집안에 전해졌다. 건대감의 동생이자 한수의 작은 할아버지인 권진사가 크게 화를 냈다. 뭐라고? 그 계집이 우리 집안의 핏줄을 또 낳아 키우고 있다고? 예, 그 아이가 벌써 대과에 급제했다고 합니다. 안 되지. 우리 집안의 적장자 혈통이 천안지광과 섞여서야 되겠느냐. 권진사는 몇 명의 하인과 함께 문경으로 향했다. 유한서를 내놓아라. 권진사 일행이 한설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유선이 나왔다. 누구시오? 나는 한양의 권진사요. 한수의 작은 할아버지요. 권진사가 안으로 들어서며 소리쳤다. 유한설, 내가 우리 집안의 핏줄을 숨겨 키웠다며. 한설이 나왔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이미 임신하고 있었지. 그래서 그 아이를 나 키운 거지? 그건 그 아이는 우리 권씨 집안의 적장자 혈통이다. 당장 그 아이를 내놓아라. 바로 그때 현령 복장을 한 한결이 나타났다. 노인장, 여기 와서 무슨 행패요? 권진사가 한결을 보더니 눈을 부릅떴다. 네가 그 아이로구나. 나는 이 고을 현령 김한결이요. 김씨 가문의 아들이니 더 이상 행패를 부리면 관가에 가서 정식으로 이야기합시다. 거짓말. 내 나이를 보면 내 어미가 우리 집에서 쫓겨난 시기와 딱 맞아떨어진다. 권진사가 소리쳤다. 너는 우리 권씨의 핏줄이다. 지금 당장 우리를 따라가서 권씨 족보에 올라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유선이 앞으로 나섰다. 당신, 내 아내를 청상살이라고 몰아쫓아낸 것이 27년 전이요. 그때 한결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우리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요. 증거가 있어? 권진사가 비웃었다. 증거? 여기 있어. 유선이 서고에서 족보책을 꺼냈다. 이것이 양주목 김씨 가문의 족보요. 한결은 김씨로 정식 등재되어 있어. 족보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무슨 무례한.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그간 잘 계셨습니까? 한수가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며 말했다. 우연히도 한설의 생신일에 맞추어 휴가를 내어온 것이었다. 한수야, 잘 왔다. 권진사가 반가워했다. 내 동생이 사실은 우리 권씨 집안의 핏줄이란다. 그러니 내 동생으로 권가 족보에 올려야 한다. 작은 할아버지, 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결은 제 배다른 동생입니다. 권가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뭐라고? 어머니께서 시댁에서 쫓겨나신 것은 제가 3살 때입니다. 하지만 한결은 그로부터 2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한수는 거짓말을 했다. 동생과 어머니를 쓸데없는 논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다. 한수야, 내가 네 어미의 편을 작은 할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저희 어머니를 청상살이라 몰아쫓아낸 것은 당신네였습니다. 그때 이미 모든 인연은 끊어졌습니다. 한수야, 한결은 김유선 어르신의 친아들이며 저희는 배다른 형제입니다. 저는 사관원 정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권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한양의 관직에 있는 한수가 이렇게 나오니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좋다. 하지만 너도 우리 권씨 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권진사는 허탈하게 돌아갔다. 권진사 일행이 떠난 후 한설은 한수를 끌어안았다. 수야, 고맙다. 내가 거짓말까지 해가며. 어머니, 괜찮습니다. 한결은 제 동생입니다. 어떤 혈보다도 소중한 제 동생입니다. 한결도 눈물을 흘렸다. 형님, 결아, 우리는 진짜 형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위기가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다. 한수는 한양에서 사가원 정원으로, 후에는 이조 판서까지 올랐다. 한결은 문경 현령을 지낸 후 여러 관직을 거쳐 예조 참의가 되었다. 두 아들이 모두 고위직에 오르자 유한설과 유선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다. 청상살이라던 그 여인이 두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다니 김지관이 잡아준 명당의 효험이 정말 대단하다. 특히 유선의 직관으로서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김지관이 잡아준 터는 모두 귀인이 나온다더라. 한양의 이조 참판과 예조 참의가 모두
그 집안 아들들이라지? 전국의 양반가들이 유선을 찾아왔다. 한설의 그림과 글씨도 유명해졌다. 한결도 혼인하여 자녀를 낳았다. 유한설은 손자, 손녀들을 안으며 행복해했다. 할머니, 저희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그건 말이다. 한설은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가 가장 힘들 때 너희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단다. 그리고 이 명당에서 너희 아버지가 태어났지. 명당이 정말 있나요? 있단다. 하지만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라. 한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짜 명당이지. 유한설은 75가지 장수하며 증손자까지 보는 복을 누렸다. 유선은 70을 넘어서도 여전히 정정했다. 두 아들은 모두 벼슬에서 물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시며 문경에서 살았다. 어느 날 갑자기 한설의 몸이 불편해졌다. 어머니, 한수와 한결이 급히 달려왔다. 의원이 진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대안이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슬픔에 잠겼다. 임종을 앞두고 한설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수야, 결아. 네, 어머니. 두 아들이 병상 곁에 무릎을 꿇었다. 유선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희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다. 한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야, 결아. 사실 너희는 배다른 형제가 아니다. 어머니? 무슨? 너희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친형제다. 중간대청은 정적에 휩싸였다. 한수와 한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결아, 네 친아버지는 유선 어른이 아니라 한수의 아버지인 권정호다. 어머니, 한결이 충격으로 외쳤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알고 살던 건 미안하다, 결아. 한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권대감댁에서 쫓겨날 때 내가 뱃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너까지 빼앗을까봐 숨겼단다. 그리고 유선과 혼인한 후에도 내가 혼란스러워할까봐 유선 어른을 친아버지라고 했단다. 유선이 조용히 말했다.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한결이 내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한결이 유선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유선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고 내가 직접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란다. 사랑이 중요한 것이지. 한수와 한결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형님, 우리가 진짜 친형제였다니. 결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구나. 피는 속일 수 없는가 보다. 두 형제는 끌어안고 울었다. 한설이 계속 말했다. 수야, 결아, 너희는 같은 피를 나눈 친형제다. 하지만 유선 어른도 너희의 진짜 아버지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으로 맺어진 진정한 아버지인 것이다. 어머니,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거라. 한설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또 사람의 운명은 사주나 관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노력이 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설이 유선을 바라보았다. 여보,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와 결이는 어떻게 되었을지. 부인도 저에게 진정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유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아들도 행복한 삶도 모두 부인 덕분입니다.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요. 유한설은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었다. 가족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였다.
어머니, 부인, 통곡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유한설의 장례는 문경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 중 하나였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청상살에서 시작해서 복부인으로 마친 분이며 두 아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운 위대한 어머니였다. 유한설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유선도 7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한수와 한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명당을 찾아주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 유한설이 그린 그림들은 대대로 전해져 후손들이 소중히 보관했다. 땅의 기운이 아니라 사랑의 기운,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큰 명당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사회적 편견과 운명에 맞서 살아간 한 여인, 유한설의 삶을 통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다. 한때 청사살이라 불리며 불운의 화신으로 내몰렸던 그녀는 끝내 원망 대신 사랑과 인내로 삶을 일구어냈다. 억울한 누명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식을 정성으로 키워 훗날 훌륭한 인재로 성장시키며 자신의 덕으로 불행을 복으로 바꾸었다.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명당이란 땅의 기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말해준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며 운명보다 강한 것은 선한 마음이다. 유한설의 삶은 우리에게 진심과 덕행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조용히 일러준다.